자, 그러면 지금부터 경주형 세계시민교육 8월 강연, 초청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주형 세계시민교육, 경주시의 후원을 받아서 저희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 글로벌 융합연구소가 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데요. 그 연구소의 소장 겸 또 경영학부의 교수에 재직 중인 이영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초청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식전 행사를 간단하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초청 강연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내빈 소개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주나경 시장님 오셨습니다. 네, 경주 캠퍼스 총장님을 대신해서 이홍천 비서실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초청 강연을 해주러 오신 위고 세계 스마트시티 기구 박정숙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사무총장님에 대한 간략한 양력은 조금 이따가 식전 행사를 하고 초청 강연 바로 직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주나경 경주시장님의 축사가 오늘 제가 무슨 의례적으로 축사하러 온 게 아니고 공부하러 왔어요. 저도 이제 스마트 시티가 우리 경주시가 나가야 할 방향인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 경주를 좀 더 똑똑한 도시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한 차원에서 오늘 우리 좀 이 부분에 최고 전문가이신 우리 박정수 선생님 오신다 해서 공부를 하러 왔는데, 여러분 우리 경주시에 외국인이 한 몇 명쯤 된다고 생각해요? 예? 3만 명. 저도 잘 몰라요. 우리 경주시가 이제 전체 인구가 한 25만 남짓 되는데 등록한 외국인만 10,000명이 넘습니다. 비등록 외국인이 또 그 정도 있다고 보고, 또 우리 국제 이주하신 결혼 이민자 그래 합하면 이래저래 외국인들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한 3만 명 이상 된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그 인구는 우리 경주시 공식 인구에는 포함 다 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경주가 알게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국제 도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세계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좀 높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우리 동국대학교하고 같이 경주형 세계 시민 교육 강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번에는 우리 오준 유엔 대사님 모시고 강의를 했고, 앞으로 한 5차례 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교육을 쭉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늘려날 생각이고, 오늘은 스마트 시티에 관련한 강연을 합니다. 그야말로 똑똑한 도시를 만들자는 거죠. 뭐를 통해서? ICT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이 총화한 여러 기술적 성과들을 도시 관리에 응용해서 똑똑한 도시로 만들자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 유비쿼터스 도시라 해서 새로운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는 그렇게 플랫폼을 쫙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그렇게 시작했는데, 우리 경주처럼 오래된 도시는 그렇게 하기는 힘들고, 물론 종합계획을 세우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부분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스마트 시티적 접근을 하고 있어요. 제일 비근하게 우리가 느끼는 게, 활용하는 게 교통 분야죠. BIS에서 버스 인포메이션 시스템, 여러분 버스 스테이션에 앉아 계시면은 다음 버스가 몇 분 안에 도착할지가 실시간으로 딱딱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교통 신호 제어하는데 그런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어요. 요새는 AI 기술이 발달해서 신호기가 그걸 감지합니다. 교통의 흐름 전체를 감지해서 지가 알아가지고
소위 신호를 개폐해 주는 것이죠. 복잡할 때는 좀 늘렸다가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여러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고 이제 안전 관리 부분 또 환경 부분 요새는 환경도 지금 저희들이 지난해에 중소도시 스마트 도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외동업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뿐만 아니라 이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데 자동적으로 감지를 해서 도와주는 것,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도 이렇게 정량해서 채워주는 일들, 뭐 이런 환경 분야에도 그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이 방범 도시 안전에 관련돼도 이런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우리 도시의 방향이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진화해 나갈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어쨌든 종합적으로 이게 자꾸 단편적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인 계획의 맥락 속에서 여러 공모 사업을 하더라도 같이 이렇게 맞춰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그 인식을 같이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박정숙 총장님 모시고 세계 스마트 도시의 동향 이런 데 좀 아이디어를 좀 얻고요. 특별히 우리는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스마트 관광도시로 또 선정이 됐거든요. 지금 80억을 들여서 관광 정보를 얻는 것부터 예약, 또 나중에 무슨 사이트 관리, 또 차 몰고 오면은 주차장이 어디에 비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뭐 그런 것조차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다 확인하고 편리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경주시가 지향하고자 하는 스마트 도시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함께 그려보면서 우리가 그걸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특히 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대학과 더불어서 함께 그런 똑똑한 경주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오늘 강연회가 되기를 소망해 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중에 불편하실 때도 경주를 찾으시는 박정숙 총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 비서실장 이홍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비가 오는 중에도 많이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글로벌 융합연구소 이영찬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바쁘신 시정도 엄청 바쁘신데 시간을 내어주신 우리 준하경 시장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또 경주까지 참가해 주신 우리 위고의 박정숙 사무총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시민 여러분들, 경주라는 도시가 한국의 지방 도시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저희가 어떻게 하면 글로벌한 도시로서 탈바꿈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와주신 시민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학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게 아마 오늘 이 자리가 좋은 그 예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이라는 것은 지방에 있는 그냥 단순히 지방이라는 공간에 있는 시설이 아니고 그 지방이라는 공간에서 그 지방이 어떻게 글로벌한 한 주체로서 세포로서 자기 역할들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독립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방금 우리 시장님께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경주가 한국의 경주가 아니라 글로벌한 곳에서 경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주라는 부분들을 자꾸 한국의 경주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전 세계 속에서 경주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또 경주가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이런 고도의 도시들에게 어떤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게 굉장히 선진적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남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저희들보다 조금 더 뒤처져 있는 많은 오래된 도시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시나 그리고 대학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하고 이런 공간이 대학이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고 또 위고에서도 또 그런 부분들 많이 또 역할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그런 부분들도 우리 이영찬 교수님께서 또 많이 매니저를 해 주셔가지고 또 더 많은 글로벌한 시점들을 또 여러분들에게 또 제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계기가 되는 스타트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총장님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우리 박정욱 사무총장 모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경주 동국대학교 가족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잘 소개해 주신 이영찬 교수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욱더 영광인 것은 이런 자리에 우리 시장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특히나 제가 한편으로는 영광이면서도 한편으로 굉장히 떨립니다. 스마트 시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이미 시장님께서 스마트 시티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아시고 다 강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제 이 자리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리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강의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먼저 저를 좀 더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경주형 과연 스마트 시티는 어떻게 발전해 가야 될까를 준비하기 이전에 스마트 시티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추진되어 나가고 있는 전 세계 스마트 시티는 어떤 형태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주입니다. 지난 한 열흘 전에 싱가포르에서 세계 시장들의 그 서밋이 있었습니다. 서밋이란 게 네, 정상회담이죠. 그래서 모든 서울과 같은 캐피털 시티를 비롯해서 아니면 작은 도시이지만 스마트 시티를 지향하는 모든 도시의 시장들이 모여서 하는 세계 정상회담입니다. 거기에 가서 전체적인 형태를 보니까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스마트 시티 하면 마스터 플래닝, 즉 커다란 그 대지가 마련되어 있는 곳에 새로운 도시를, 미래 도시를 만들어내는 것을 스마트 시티의 기본으로 했다면 이제 팬데믹과 클라이밋 체인지, 즉 코로나로 하여금 많은 우리 대도시들이 앓고 있는 문제들이 더 노출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도 비가 많이 내리는데요. 이런 국지성 강우라든지 아니면 심한 가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환경에 의한 그 재역습을 받게 됨으로써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스마트한 환경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가 가장 미래 시대 스마트한 도시의 형태이다라는 것이 세계 정상회담의 결론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경주에서 앞으로 해 나갈 것이 얼마나 많은가 기대가 되고 또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 21분이라서요. 제가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친근감을 좀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할게요. 예.
좀 저랑은 다른 사람이 있죠. 제가 사실은 스마트 시티의 사무총장, 세계 스마트 시티 기구의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것은 작년 10월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지요. 그 전까지 제 일을 가만히 되돌이켜 보면 내가 이 스마트 시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 영장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제가 사실은 제일 처음에 이 직업을 갖기 시작한 것이 바로 우리 대학생, 우리 학생들이 함께 오늘 하고 있는데요. 대학생 홍보대사로 대전 엑스포가 열리는 92년에, 93년 1년 전에 나라에서 선발이 되어서 전 세계를 돌면서 우리 미래 도시는 이런 방향으로 바뀔 겁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엑스포거든요. 그 엑스포가 처음으로 개발도상국으로 우리나라에서 개최되게 됩니다. 그때 첫 제 직장이 바로 대전 엑스포 홍보대사, 그래서 공보처에서 제가 제 직업을 시작했는데요. 그게 30년 전 바로 7월 27일이니까 딱 30년 됐는데요. 그때 저런 여학생, 대학생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바라봤습니다. 과연 엑스포가 뭔데 전 세계 사람들이 3대 이벤트라고 하는가? 첫 번째 이벤트는 뭘까요? 가장 큰 올림픽 맞습니다. 두 번째 가장 큰 이벤트는 뭘까요? 월드컵.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문화, 예술, 과학, 기술의 올림픽이라고 하는 엑스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한 것이요. 한 번도 선진국이 아닌 곳에서 열리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리게 된 것이 대전 엑스포인데요. 그때 한국도 물론이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 알려지지가 않아서 이것을 홍보하러 그 국제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뛰고 있을 무렵이었는데 그러면 우리 대학생들이 가서 한번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이 있어서 그때 KBS를 통해서 처음으로 제가 이제 선정이 됐어요. 뭐 지금으로 말하면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죠. 그런 데서 선정이 돼서 3명이 선정이 돼서 전 세계를 1년 동안 다니면서 대전 엑스포를 알리고 우리나라를 알리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운이 좋게도 방송인이 돼서 SBS 출발 모닝와의 와이드의 진행자로 뭐 MBC 아주 특별한 아침 그리고 YTN, EBS, TBS 등 프로그램을 한 10년 동안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매일 아침 3시에 일어나서 6시 방송을 진행하고 아마 여기 젊은 분들은 전혀 저를 본 적이 없으실 텐데 1993년부터 시작해서 2003년까지 매일 아침 제가 여러분 생방송으로 찾아뵈었었습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아주 극적인 순간을 맞이하겠는데 이 여자예요. 큰 머리를 하고 있죠. 이런 대장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2003년, 2004년에요. 그때 왕비를 한번 해보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받아서 제가 방송 진행자였지만 MBC에서 같이 방송을 하고 있는 와중이라서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정말 이 드라마를 통해서 제가 한편으로는 정말 세계의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됐고 또 한편으로는 해외에 우리나라의 그 문화를 알리면서 문화 콘텐츠를 통한 국제관계를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같이 이제 했던 것이 박진영 씨 모셔다가 하버드 대학에서 한류라는 것은 이제 그때는 한류가 처음 시작될 무렵이었어요. 한류라는 것은 단순한 그냥 연예인들의 잔치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세계의 국민과 만나는 공공외교, 퍼블릭 디플로마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재발견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것을 성공시켰던 예로 박진영 씨를 모셔서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모셔서 특강을 같이 진행을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로는 서울시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이런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알려야 될 때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한번 보여드려야 여러분이 이게 플레이가 안 되나요?
자신을 살리려 끝까지 노력한 너의 뜻을 알고 있다. 또한 선대왕께서는 끝까지 자신의 뜻을 지지해준 민정호에게도 고마워하셨다. 자신의 대와 그 밑의 대까지 복권하지 못하게 한 대신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셨다. 대장금의 하이라이트를 보신 거예요. 제가 해외에 나가서 이 장면을 보여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 사람이냐고, 똑같은 거 목소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경주에서는 특별히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전통이란 것은 그 나라만이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소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말 드라마나 K-팝 스타들이 전 세계로 나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화 컨텐츠를 타고 나가는 그 한국성, 코리아니스를 가지지 않는다면 어떤 한류 드라마도 세계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경주에서 스마트 시티에 대한 비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서울이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아니면 뉴욕시 아니면 런던시 이런 곳들이 굉장히 앞서가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팬데믹을 지나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냐면 이미 큰 도시에 모든 인프라가 갖추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무형, 유형의 자산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로 만들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전 세계적인 추세가 새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가장 전통적인 것이 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서 가장 커다란 시청률,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면서 발전하게 됐는지를 바로 접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뭐냐면 이제는 세계와 만날 때 굉장히 오픈된 마인드로 내가 가장 작은 곳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세계적인 언어로 전환시켜서 발전시켜 나갈 때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가장 잘 전환했을 때 가장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아이템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실 제가 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제일 처음에 하기 시작한 일은 무엇이냐면 코이카의 홍보대사를 했습니다. 2008년인데요. 2008년, 2009년 당시에 제가 해외에 다니면서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들 아니면 저기 아랍에서 온 사람들 아니면 아시아의 많은 그 국가에서 온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한국말을 아냐 라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는 한류 드라마를 봐서 그렇고 두 번째는 코이카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이카? 근데 그 당시는 코이카에 대해서 제가 잘 몰랐어요. 국내에서는 오히려 몰랐던 거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정말 가장 많은 나라에 많은 봉사단원을 보내고 있는 프로젝트가 바로 코이카입니다. 국제협력단이죠. 그래서 제가 코이카의 이사장님을 찾아갔어요. 제가 대장금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코이카를 좀 홍보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정말 잿더미에서 일어나 6.25 전쟁을 겪고 잿더미에 일어나서 그리고 전 세계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주는 나라로 바뀌었는데 코이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국가에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우리를 잘 모르고 있는 우리의 가치를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월드 프렌즈 코리아라는 것을 만들어서 저 때는 홍정욱 씨랑 저랑 홍보대사를 같이 했었는데요. 열심히 코이카를 알리고
국내에서 많은 학생들과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글로벌 시티로 나가기 위해서, 글로벌 국가로 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 시민과의 화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계 시민과의 화합을 해외에 나가야 우리가 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하던 시대라는 달리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문화 가정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2007년, 8년 이 당시를 지나면서 다문화 지원법이란 것이 만들어져서 많은 아시아의 우리 신부들이 우리나라로 시집을 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겪는 어려움은 정말 제가 한국 여자지만 한국 그 며느리로서 산다는 게 참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또 다른 문화에서 와서 우리나라에서 적응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이들이 엄마가 우리나라처럼 학구열에 뛰어난 엄마들이 없는데요. 그 엄마들 사이에서의 경쟁에서 도태되기 시작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을 위한 호프 키즈 코리아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제는 그 재단이 되어서 이제 잘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까지 했던 일은 세계 백신 면역 연합이라고 개비 얼라이언스라고 여러분 코백스 패실리티를 통해서 우리가 백신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코백스 패실리티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세계 백신 면역 연합입니다. 거기에 10년간 한국 대표를 맡아서 아시아의 최초의 도너 기부하는 나라가 되었고요. 가입국으로 만들었고 또 LG 생명과학이라든지 SK 바이오가 코백스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공급할 수 있는 벤더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 개비 얼라이언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국제기구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여러분들이 약간 아시게 될 거예요. 지난달에 오준 대사님께서 오셨어요. 오준 대사님께서 오셨을 때는 아마도 그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기구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많이 잘 아는 분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195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난 1세기 동안 1세기가 됐나요? 하여튼 지난 20세기, 21세기 초까지 주로 국가가 주체가 되어서 국제기구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부를 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계속해서 기부를 해야 되고 받고 있는 나라에서는 계속해서 받는 그런 상황이 유지가 되다 보니 이제 국가 차원에서의 국제기구의 형태는 더 이상 서스테이너블하지 않다.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 그래서 여기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프라이빗 섹터, 즉 기업과 기관이 함께 들어올 수 있는 국제기구가 탄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1999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바로 개비 얼라이언스도요. 세계 기구 중에서 정부를 액터로 하는 것과 그리고 기업을 액터로 하는 것 그리고 기관을 액터로 하는 것을 함께 모아서 나아가는 형태로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 주최하는 다보스 포럼에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서는 어떻게 하면 백신 방역을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으며 또 시 차원에서 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는 어떤 기관들이 이런 것을 연구할 수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어떤 회사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런 백신을 공급할 수 있는가를 갖다가 함께 고민하는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한데요. 그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세계 백신 면역 연합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열심히 하고 안타깝게도 백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세계 백신 연합에서는 한 7, 8년 전부터 팬데믹이 올 거라고 계속 경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기가 있고요. 소, 돼지,
조류 이런 것들이 몇 번 반복이 되는 조류를 보다 보면 그 다음에는 사람들에게 질병, 접촉성 전염병에 의한 사람들의 팬데믹이 온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리고 많은 백신을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낼 수 있는 RNA 형태의 그 백신 플랫폼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한 5년 전부터 진행이 됐었거든요.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이제는 국제기구들은 결과적으로 나라만, 그리고 어떤 그 공공의 섹터에서만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렵다. 이제는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빗 섹터와 학계와 개인과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제 세계적인 국제기구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맡고 있는 이 월드 스마트 서스테이너블 시티즈 오르가니제이션, 즉 세계 스마트 시티 기구에 들어오면서 들어오기 전에 제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그랬냐면요. 우리가 스마트 시티 하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어떤 걸 생각하세요? 누구 있으세요? 스마트 시티 했을 때 이렇게 떠오르는 인상. 네. 이런 게 스마트 시티 아닐까요? 아니면 떠오르는 어떤 비전 같은 거? 예를 들면 제게 예전에 스마트 시티 했을 때 떠오르는 곳은 세종시라든지 성남시라든지 이렇게 나대지로 있던 도시가 없던 곳에 대규모의 토목 사업을 해가지고는 길 쫙쫙 닦고, 네, 거기에 폴 세우고 스마트 폴 세우고 버스가 막 돌아다니고 길도 아주 사각으로 딱딱딱 나오고 이런 도시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미래 도시 생각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양한, 정말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라는 다른 그런 형태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팬데믹을 겪으면서 한 2년 정도 팬데믹을 겪으면서, 게다가 저는 개비 얼라이언스에 있으면서 백신을 사야 된다 뭐 이런 걸 굉장히 설득하고 다니는 입장이었었어요. 그걸 겪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더 이상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커다란 도시를 더 편리하고 더 빠르고 더 지능화시켜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스마트하다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한 그리고 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형태로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스마트 시티 사무총장에 들어왔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바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들으셨죠? 그죠? 이것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특히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고 가장 풀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많은 우리 대학생들도 있고 젊은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지금 고령화와 그리고 출생률이 너무나,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출생률은 너무나 떨어졌습니다. 지금 사망자보다 출생아 수가 더 적은 자연인구 감소 현상을 벌써 3년째 우리나라가 겪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코로나 고령층이 이 팬데믹,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굉장히 약한 취약계층이 되다 보니까 더더욱 사망률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결혼식을 못하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식을 안 하고 미뤄야지 하다 보니까 아이를 낳는 것도 또 미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우리 사회에 지금 불행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요, 21년도 0.81명입니다. 그래서 세계 OECD 국가 38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1 미만으로 꼴찌입니다. 전혀 모르셨죠? 아셨어요?
뭐 우리 아마 시에서는 아마 시장님께서 가장 풀고 싶은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2006년부터 2020년까지 380조를 투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58조, 56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380조를 갖다가 요한 그리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투입을 했는데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가 그리고 고령화가 지속될수록 우리는 왜 스마트 시티에 집중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아마 상상이 가실 겁니다. 이런 사회가 됐을 때 과연 우리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뭐라고 할까요? 일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는 좀 더 다른 가장 근본적인 대책, 즉 새로운 거버넌스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아마 가장 큰 우리 시급하게 풀어야 되는 국가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많이 듣는 말 중에 거버넌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거버넌스 뭐 예전에는 거버먼트 아니면 뭐 스트래티지 전략, 정책, 폴리시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엔 거버넌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거버넌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어진 자원의 제약을 인정하고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제반 장치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거버넌스란 말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무한하지 않다. 이제 유한하다. 역시 사람의 문제죠.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노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 방법 중에 바로 스마트 시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4차 산업시대 도래에 따른 직업의 변화입니다. 뭐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럼 한번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1차 산업시대 산업혁명 하면 뭘까요? 그냥 산업혁명이죠. 그죠? 1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나타나는 것은 역시 노동력이 가장 주가 되는 자원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뭐 증기기관이라든지 새로운 동력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마력에서 전차력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그때 나타나던 가장 큰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토지의 사유 그리고 자본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재산권 등이 처음으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17세기, 18세기의 일입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또 엑스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당시에 가장 첫 번째로 열렸던 세계 산업 박람회가 있는데 그게 1756년에 영국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1798년에 프랑스에서 최초의 엑스포가 열리는데 그때 소개된 것이 바로 에펠탑입니다. 기념탑이 에펠탑이에요. 그 전까지는 모든 집이 다 돌로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시대에 처음으로 열리면서 철제로도 건물을 지을 수가 있구나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산업혁명이 한 번씩 일어날 때마다 어떤 게 바뀌냐 하면요. 재산권이 어떤 형태로 바뀔 것인가, 거버넌스가 어떤 형태로 바뀔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축물이 어떤 형태로 바뀌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소통하는 방법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산업시대가 그렇다면 3차 산업혁명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인터넷에 의한 전 세계가 월드와이드 웹으로 연결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세계적인 추세에서 굉장히 정치적인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뭐냐면요, 공산주의의 멸망이죠. 여전히 공산주의가 있기는 있지만 사실은 냉전 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전 세계가 두 개로 연결되어 있다, 두 개의 핵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의 그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월드와이드 웹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찾고자 하는 정보를 마음껏 웹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형태가 되죠. 그러면서 새로운 산업이 또 일어나게 되죠. 그죠? 인터넷을 활용한 산업들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산업혁명 시대, 1차, 2차 산업혁명 시대에 예를 들면 건축을 지었던 건설이 최고였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시대에는 우리나라에서는 IMF라는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요. 그 겪으면서 나타나는 시대가 ICT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 구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자, 3차 산업혁명이라면 그런 형태로 나타났다면 4차 산업혁명이라면 그럼 뭐가 다 달라졌을까요? 뭐가 달라질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다들 다 아셔서 제가 그렇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는 뭐 3차 산업혁명은 엘빈 토플러라든지 제3의 물결을 사용했던 엘빈 토플러 같은 학자들이 얘기했다면 4차 산업혁명은 다보스 포럼의 창시자인 클라우드 슈왑이라는 교수가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는 ICT 플랫폼을 통해서 새롭게 딥 러닝, 그러니까 사람이 기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에게 여러 방식으로 정보를 주입함으로써 새로운 AI가 사람을 대신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모든 것이 플랫폼을 통해서 모든 정보가 데이터가 모여지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됨으로써 새롭게 화폐도 만들어지고 블록체인과 같은 커뮤니티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제 생각에 저는 1970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산업혁명을 벌써 2개를 건너뛰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젊은 우리 대학생들 같은 경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제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4차 산업 시대에 따른 직업 변화가 너무나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직업이 생겨날까요? 뭐 예를 들면 제가 10년 동안 아침 방송 진행자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아마 제일 먼저 없어지는 직업이 아나운서일 겁니다. 아마. 이제 벌써 AI 앵커들이 나타나서 글씨만 주입을 하면 그 앵커가 충분히 정보를 전달하고 예전에는 제가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방송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랑 똑같은 목소리를 주입한 AI가 아침 6시건 12시건 새벽 4시건 일어나서 그냥 방송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새로운 직업군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가장 먼저 없어지는 이런 직업이 있는가 하면 가장 먼저 생겨나는 직업들도 있죠. 우리가 흔히들 얘기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뭐 드론을 운전하는, 이건 아주 쉬운 거죠. 차를 운전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직업이 없어질 겁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니까요. 차 자체가 AI 딥 러닝을 통해서 혼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운전할 사람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떨까요? 드론은 새로운 또 형태니까 드론을 조종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직업이 없어진다고 걱정하기보다는 내 직업을 바탕으로 어떤 직업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는가 빨리 적용해서 나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그 새로운 잡을 창직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제일 뛰어난 부분이고요. 예를 들면 또 다른 직업이 있다면 어떤 또 직업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관적으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계속해서 더 각광받는 직업이 될 겁니다.
이것이 과연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I 자율주행 자동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틱스, 즉 그 IT 윤리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연 차가 가고 있어요. 요즘에 가장 뭐 논쟁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AI 자동차가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 어린이가 있고 장애인이 있고 노인이 있고 대학생이 있어요. 과연 차가 부딪히는 상황이 됐을 때 이 차를, 이 딥러닝을 과연 어떤 사람에게 해가 덜 가게 해야 될까요? 라는 문제를 가지고 엄청나게 세계 학계가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을 보호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의 생명을 더 중시해야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 프로토콜, 즉 윤리나 규범을 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것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가는 것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결정해주는 직업이. 이런 것처럼 4차 산업시대가 도래하면서 굉장히 많은 직업들이 없어지기도 하지만 굉장히 많은 직업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규칙을 정한다거나 아니면 그 규칙을 정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스마트 시티가 굉장히 기술 집약적으로 발전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사람 중심적으로 발전을 해 나가는 그런 전환점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스마트 시티에서의 중요한 점이 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직업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변화를 친다면 바로 가구 형태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엄마, 아빠, 자녀들 이렇게 해서 살고 있는 가정 손 들어보세요. 지금 살고 있는데 없으세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도 계시지만요. 이제는 뭐 예전에 생각했던 전통적인 가족 형태라는 것은 이미 다 과거의 산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을 찾아서 혼자 살기도 하고 친구들과 살기도 하고 그룹을 만들기도 하고 또 부부가 살기도 하고 아이들만 살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엄마 아빠 뭐 가족들이 살고 있고 뭐 단란한 가정을 스마트한 방식으로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내는 것 자체가 구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물론 가정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요. 그것들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이미 구성원들의 형태가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에 이 구성원들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도시나 국가가 더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형태도 바뀌게 되고요. 커뮤니티의 형태도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학교 바로 그 캠퍼스 타운이라고 하는 곳들은 특징이 학생들이 모여 있고 학자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학교 자체가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 형태가 완전히 가구 형태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커뮤니티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것이 4차 산업시대에 나타나는 형태의 변화이기도 하죠. 그리고 도시 인프라 기반의 변화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경주시에서 어떤 저희 기관에는 시장님들이 한 180 도시가 멤버로 들어와 계시고 그리고 한 30-40개의 솔루션 기업들이 또 저희 멤버로 들어와 계시고
그리고 지역이나 국가 기관들이 저희 멤버로 와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어떤 기업 대표가 저한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도시들 뭐 예를 들면 에콰도르의 어떤 우리 그 경제부 장관님이 한국을 방문하셔서 제가 이제 면담을 했어요. 그런데 에콰도르에서 스마트 시티를 하시겠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하셨던 대로 예를 들면 버스 시스템이라든지 공개 정화, 쓰레기 문제, 물 문제 이런 얘기를 한참 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제일 힘든 게 관광이 줄어서 우리의 수익원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제일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추세 중에 정말 커다란 큰 기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마트 투어리즘입니다. 사람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만약에 이렇게 팬데믹으로 세계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교류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스마트 투어리즘을 통해서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이 일단 계속적으로 접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예를 들면 극장을 통해서 3D나 Virtual VI 뭐 이런 것들 있죠. 아니면 예를 들면 아주 멋있는 에콰도르의 갈라파고스가 에콰도르에 있어요. 갈라파고스 군도를 그대로 서울시의 어떤 장소에다가 투영해서 보여주고 3D로요. 투영해서 보여주고 그것을 많이 즐긴 사람들이 한 번 즐기고 두 번 즐길 때마다 NFT를 줍니다. Non-fungible token이라 그러죠, 여러분. NFT를 줌으로써 그것을 많이 쌓은 사람이 그 나라에 직접 가서 관광을 하면 그것을 갖다가 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공유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 공유하는 방식은 누가 했냐면 어떤 분이 했냐면 우리 이제 기업 멤버들 중에서 그런 것들을 구현해내는 그런 회사들이 함께 운영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새로운 형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도시 인프라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전에는요, 도시 인프라 하는 순간 도로, 수도, 네, 그렇죠, 전기,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컨벤셔널한,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각을 했다면 스마트 시티의 디지털 대전환의 시기에 도시 인프라라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매핑. 예를 들면 스마트 시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경주 캠퍼스를, 우리 경주 동국대학교를 하려면요, 매핑을 먼저 합니다. 어디에 무슨 건물이 있는지, 거기에 스마트 폴이 연결이 됐는지, CCTV가 어디에 장치가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지를 다 GPS를 통해서도 하고요. 요즘에는 와이파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다 체크가 됩니다. 여러분들 와이파이 켜고 다니시죠? 와이파이 켜고 다니시다 보면 그 와이파이를 모으고 있는,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장소를 하나 설치를 촘촘하게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 있고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게 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갖는 것을 갖다가 리서치를 하시잖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러다 보면 아, 여기 모여 있는 사람은 음식에 관심이 많구나,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공기 질에 관심이 많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데이터로 다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프라라는 것에, 스마트 시티의 인프라 하면 제일 처음에 매핑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디지털 매핑, 3D, 4D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기업들이 경상북도에서 스마트 시티를 추구하고 있다고 얘기를 우리 멤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업 회원께서. 그래서 뭘 하시나 가만히 봤더니 바로 경주에서 스마트 투어리즘을 주제로 연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만약 성공 사례로 잘 나타난다면 전 세계, 아프리카라든지
남미라든지 저희 도시들 중에서 남미,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은 사실은 큰 도시가 마련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 정책을 하기에는 사람들도 너무 적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산업으로 가지고 있는 투어리즘 같은, 즉 관광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큰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 경주시에서 그런 걸 한다면 전 세계에 한번 공유하고 싶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면에서 오늘 또 시장에 계시니까 내년쯤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전 세계와 공유할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해마다 그 스마트 시티의 가장 좋은 사례들을 가지고 그것을 상을 주는 글로벌 스마트 시티 어워드가 있는데, 거기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저희가 잘 아마 심사를 해서 상을 드릴 수 있다면 이거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것을 연구 과제로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테스트베드가 되는 학교, 리서치,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을 갖다가 리빙랩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 특히 미국이라든지 아시아에 있는 대도시를 통한 스마트 시티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리드가 돼서 전 세계에서 표본이 됐던 것이 지난 10년이었다면, 팬데믹을 겪으면서 유럽이라든지 일본의 소도시, 그리고 그 지중해에 있는 작은 도시들이 추구하고 있는, 아니면 핀란드 이런 곳에서 추구하고 있는 도시 스마트 도시 형태는요, 아주 리빙랩이라 그래서 시민들이 각자 주제를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도시 문제를 갖다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서 제시하는 방식, 그걸 리빙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스마트 시티 리빙랩을 이런 경주시에서 만약에 정말 성공적으로 이룬다면 그건 세계적으로 소개할 만한,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스마트 시티도 굉장히 발전했지만, 또 도시들이 테스트베드로 이런 시라든지 학교를 중심으로 해결하는 그런 리빙랩으로서도 성공을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는 스마트 시티의 접점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 인프라 기반의 변화가 굉장히 커졌다라는 것. 그리고 이 세 가지는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예전에는 중앙집권적인 국가 주도적인 스마트 시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여기 땅이 있으니 새로운 시티를 짓자, 이런 것은 국가 차원이었는데요. 이제는 도시 중심 정책으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 추구 단위가 국민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시민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실리콘밸리라든지 아니면 뉴욕이라든지 이런 큰 도시들이요, 굉장히 예전에는 많은 인프라를 가지고 많은 발전을 이루어가는 도시였었어요. 그런데 팬데믹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다 리모트, 즉 원격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많은 인재들이 시골로 다 움직였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인터넷으로 모든 일을 할 수가 있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회의들이 가속화되면서 다 디지털 대전환을 이루게 됐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국가의 국민으로 어떤 센터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시에서 얼마나 많은 효율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드디어 모든 국가 중심, 국민 중심, 아니면 뭐 국가가 이끌어가면 국민들이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시민들, 지방자치 단체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솔루션을 찾아서 가는 방식으로 세계가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 공동체와 개발 커뮤니티의 조화인데요.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글로벌화가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서 가속화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1초도 안 걸리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과 예전에 제가 월드와이드 웹을 강의할 때는 어땠었냐면 5단계만 거치면 세계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을 만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1초 만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링크드인 하시나요 혹시? 링크드인에 여러분이 그게 호환도 돼요. 언어가 그냥 내 한국말로 써도 호환이 되고 영어로 써도 호환이 되고요. 내 직업만 올려놓으면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친구를 하겠다고 연결이 돼요. 잡을 구할 때도 링크드인이 제일 먼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게 있냐면 모든 것이 플랫폼화 됩니다. 플랫폼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어디에 그냥 그라운드만 열어놓으면 그 컨텐츠를 심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누가 와도 다 되는 형태로 되죠. 그리고 그 컨텐츠를 심은 사람들과 이 플랫폼을 만든 사람들이 이익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정말 세계가 하나로, 산업도 하나로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배달의 민족 뭐 이런 데가 뉴욕 시장에서 상장을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는 지구 공동체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커뮤니티입니다. 뭐냐 하면요, 자기가 관심으로 가지고 있는 아이템에 대해서 커뮤니티가 금방 만들어지고 또 금방 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산업이 생겨나고 그 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직종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전에는 아주 제너럴, 일반적으로 이것저것을 다 많이 아는 사람들이 세계의 리더가 됐다면 이제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잘하는 사람이 세계의 리더로 발전해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교육도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도 바뀌고 있고 직업도 바뀌고 있는 겁니다. 정말 너무 많이 바뀌고 있어서 불안하시죠? 그죠? 저도 항상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커뮤니티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가 바로 세계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지역에 따라 그리고 자기가 속한 커뮤니티에 따라 자기의 세계가 구축됐다면 그렇지 않고 이제는 내가 이 커뮤니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자기의 세계가 구축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얼마나 많은 새로운 것들을 발신하는 사람이 모여 있는가에 따라서 그 커뮤니티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제 지금 스마트 시티가 가속화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이제 기술 집약적인 미래 도시를 꿈꿨다면 앞으로는 사람 중심의 포용적 도시로의 스마트 시티를 꿈꾼다. 그래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굉장히 빨리 달려가고 있지만 그 달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국가가 그 플랫폼을 어떻게 구축해 주느냐. 죄송합니다. 그것이 가장 이게 좀 문제가 휴대폰이 연결돼서 이런데요. 예. 모든 게 다 연결된 시절에서 사람 중심의 포용적 도시, 그러니까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만들기도 하고 도시가 만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정말 좋은 도시이냐 그렇지 못한 도시이냐라는 것이 결정이 나죠. 사람 중심의 포용적 도시라는 말은 너무나 많이 들으셨죠. 그죠? 과연 어떤 도시가 가장 포용적인 도시일까요? 제가 이 강의 준비하면서 우리 SDG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위고 즉 세계 스마트 시티가 구현하고자 하는 공통점과 그리고 SDG의 공통점은 과연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싱가포르 그 세계 정상회담에 가서 첫 번째로 바이레터럴 정상 이제 양자 회담을 한 분이 누구였냐면 유엔 헤비타라 그래서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되죠? 서식지라는 말. 사람들의 삶의 개선을 위해서 하는 그 유엔 에이전시인데요. 그 유엔 헤비타의 사무총장과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어떤 시대가 되어야 하냐? 포용적 도시란 게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No one left behind. 이게 바로 UN SDG. 혹시 지난 수업을 들으신 분들 똑같은 단어를 들으셨나요? 그 어느 누구도 떨어뜨리지 않겠다라는 게 새천년 지속 가능한 유엔의 목표 중에 캐치프레이즈예요. 어느 누구도 떨어뜨리지 않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함께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포용적 도시의 가장 우수성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기술 집약적인 스마트 도시 아니면 기술 집약적인 그 3차 산업 시대까지 달렸던 이 그 세상의 공용의 목표는 뭐였냐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열심히 빨리 띄우고 기술을 많이 발전시켜서 세상을 더 편리한 세상으로 만든다면 그러면 나중에 복지를 통해서 그 사람 따라오지 못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자라는 것이 이제 이전까지의 목표였다면 팬데믹을 겪고 클라이밋 체인지를 겪으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냐면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는 함께 공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팬데믹에서 여러분들 다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한 사람이 중요하죠. 한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이 방에 있는 분들이 다 감염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정말 열심히 누군가가 막 여기다가 방역을 열심히 치면 이제 깨끗해지고 도시도 깨끗해질 거야 라는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함께 공멸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날씨가 아주 이상적으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환경 문제는 환경 운동가들이 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제 여러분이 사용할 때 플라스틱을 하나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비닐을 한 장 덜 사용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 세상을 좋게 한다면 좋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지 않는다면 공멸한다는 것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리빙랩이 중요하고 커뮤니티 안에서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위고가 가지고 있는 정신도 똑같습니다. Sustainable Smart City for All. 모든 사람들이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경제 사회적 이유에서 환경적 이유에서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도시를 지향하는 여기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인프라스트럭처 인더스트리 그리고 9번이 인더스트리아 이노베이션 그리고 환경적인 클라이밋 13번 클라이밋 액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지금 시작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스마트 시티를 통해서 기술적으로 발전한 멋진 곳을 만든다고 해도 그것은 공멸하게 되는 아주 직면한 문제가 되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춰 놓는다고 해도 물이 이렇게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전기가 다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게 다 멈추게 되는 거죠. 따라서 클라이밋 체인지, 지구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이제는 우리 바로 옆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인클루시브, 즉 포용적인 도시라는 것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야 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천하지 않으면 스마트 시티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정책적인 면에서도 시 차원에서도 스마트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각 분야별로 통합적으로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뭐 아주 기계화된 편리한 시티였다면 이제는 그 제가 갈라파고스 에콰도르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미 존재하고 있는 시들이 더 많습니다. 그죠? 새로운 시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해요. 세계적으로. 물론 사우디아라비아가 새로운 시티를 만든다고 발표를 하고 새로운 정말 미래 도시를 만들고 있지만 그런 것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지금은 이제 전 세계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시티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즉 예를 들면 세계 뭐 자연 아니면 전통 문화 유산을 가지고 있는 이 도시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스마트 시티로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시대로 바뀐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올해부터 시작해서 한 내년, 내후년 할 것 없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주라는 곳이 어떤 스마트 시티로 변해가고 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스마트한 방법으로 세계의 스탠다드로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고 헤리티지를 가지고 있는 도시가 어떻게 스마트 도시로 전환할 건지를 보여줄 수 있는 예가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야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는 투자와 유치를 제안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연구와 그리고 시 자체로만 하는 것보다는 솔루션 기업들과의 연합을 통해서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 즉 민관 협력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사람 중심으로 개발을 해 나갈 때 그것이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기계적인 방식으로는 사실은 플랫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새로 소개하고 이런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기술은 너무 총각을 다투면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열심히 플랫폼 만들고 나면 한 1년만 지나면 벌써 그것은 아웃 오브 데이트. 시대를 벗어난 시대착오적인 플랫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개발하고 빨리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람 중심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 플랫폼을 개발하고 하는 것은 프라이빗 섹터에게 맡겨서 기업이 할 수 있도록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을 해가는 것이 가장 사회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교수진이라든지 학교 커뮤니티와 그리고 시가 함께 노력했을 때 가장 첨단의 새로운 스마트 시티로 도약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스마트 시티의 정의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제가 시간이 한 10분 정도밖에 없어서 스마트 도시 발전 단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단계 기반 구축으로는 일반적 의미에서 도시 현대화, 그러니까 뭐 정말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우리 길은 어떻게 해야 되고 도로는 어떻고 교통관제 시스템은 어떻고 그리고 쓰레기 처리는 어떻고 상하수도 처리는 어떻고 이런 것들이 1단계였다면 두 번째 단계로는 수직적 구축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도시 영역별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센서 등 하드웨어 중심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하드웨어 중심이라면 시가 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폴을 세운다거나 관제센터를 만든다거나 버스 라인을 통해서
교통관제 시스템을 구축한다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뭔가 하드웨어를 공급함으로써 스마트한 방식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 그러다가 3단계로 가면 뭐냐면요. 데이터 등의 데이터를 모으는 단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그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스마트 시티에서 데이터를 뭐라고 부르냐면 P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P. 네. 데이터를 제대로 잘못된 데이터를 입력하면 스마트 시티 하드웨어를 아무리 잘 구축해놔도 오류가 작동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유명한 스마트 시티, 제가 어디라고 지명은 안 할게요. 굉장히 스마트 시티라고 만들어놔서 그 CCTV를 여러 개를 달았어요. 100개 정도 달았어요. 그래서 스마트 시티다. 그랬는데 거기에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거기서 가장 큰 오류는 데이터가 100개가 모이는데요. 그걸 갖다가 사람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발견을 안 하는 순간 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이 데이터가 모여지면 그 데이터를 어떻게 잘 응용해서 저기서 불이 나고 있으면 119가 그대로 출동할 수 있는 관제 시스템이 AI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데이터를 갖다가 어떻게 입력시켜 놓느냐에 따라서 이 도시가 스마트하게 계속 이루어질 것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전의 스마트 시티들은요 굉장히 오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해보는 거라서 먼저 하드웨어 중심적으로 굉장히 많이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데이터가 정말 중요했네.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구축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네라는 것이 스마트 시티를 먼저 했던 선배들의 고민들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뭐 예를 들면 서울시처럼 데이터도 많이 모이고 엄청난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 수도들에서는 그것이 그래도 금방금방 적용이 됐지만 그렇지 못한 도시들에서는 이거를 전환하기에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구축을 해놓고는 굉장히 풀어야 되는 과제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데이터 등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스마트 시티를 개발해 나가는 방식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빠르고 첨단의 방식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4단계는 도시 플랫폼입니다. 도시가 일종의 플랫폼처럼 기능을 하는 건데요. 도시는 플랫폼으로 열어놓고요. 모든 것을 정보를 받고 누군가가 일을 하고 거기서 산업이 이루어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픈 소스로 만들어 놓는 게 지금 시대에는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구글에서 유튜브가 제일 산업으로 제일 잘 나가는 그 아이템인데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는 딱 하나예요. 누구든 화면 만들어서 얹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사용료만 받을게요. 이렇게 했어요. 플랫폼이죠. 그걸 누가 만들고 있죠? 여러분이 만들고 계시죠. 여러분이 열심히 만들어서 올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시도 이제는 뭔가를 해주려고 하지 말고 플랫폼만 열어놓고 그것을 잘 작동되는지 단 뭘 봐야 되냐? 윤리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사람이 누군가 폭력적 행위를 당하고 있다라는 형태의 그런 그 CCTV 화면이 데이터가 들어왔다면 여기에는 112가 출동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규율.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데이터를 계속 발신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것이 우리 여성들에게 위협적이다. 그러면 이런 시를 찾아서 데이터를 열어줘서 이런 사람은 조심하십시오. 이런 것들을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만들고 프로토콜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게 앞으로의 추세입니다. 그리고 5단계는 스마트 시티가 고도화되고 도시 구조가 변혁을 일으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도시가 올게닉하게
자생적으로 계속해서 자기의 먹거리를 찾고 거기서 산업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경주시에서 스마트 시티로서 스마트 투어리즘이라든지 아니면 고대의 많은 유산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어떻게 하면 스마트 시티로서 더 많은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지,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모델을 하나 만들어낸다면 그건 전 세계적으로 정말 새로운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여기 있는데요. 경주는 문화 플랫폼으로서의 스마트 시티 구현의 장기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제가 얼마 전에 정보를 들었는데요. 이것 중에 하나가 우리 시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외동읍에서 스마트 솔루션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여기 이미 잘 정리가 돼 있네요. 아마 더 잘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드리는 게 외람되지만 스마트 버스 쉘터, 환경이 굉장히 예전에는 우리 사계절이 아름다운 사계절이었는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너무 덥다거나 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내린다거나 너무 춥다거나. 그래서 버스 쉘터가 얼마나 잘 돼 있느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버스 쉘터는 제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스마트 시티 하면서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이렇게 잘 돼 있는 데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공기질 정화까지, 그죠? 공기질 정화에다가 와이파이 무료에다가 충전도 시킬 수 있고 그런 쉘터를 만들고 계시죠? 예, 아주 세계적인 쉘터. 그리고 스마트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사람이 와서 쓰면, 예를 들면 파란불로 바뀌다가 사람이 하나도 안 오는데 계속 똑같은 루틴으로 한다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차가 많이 다닐 때는 차가 더 가는 시간이 많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스마트 횡단보도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와서 쓴다. 굉장히 천천히 걷는다. 그러면 30초가 기본이었다면 50초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혼자서 전환을 합니다. 스마트하죠. 그래서 어른들이 뛰지 않아도 되고 어린아이들이 뛰지 않아도 되는 그런 횡단보도. 스마트폴이 바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곳입니다. 다 여기 혹시 위협적인 사람은 없는가, 불이 나고 있는가, 홍수가 나고 있는가,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스마트폴에서 캐치하게 됩니다. 데이터는 뭐라고요? 스마트 시티의 P라고 하죠. 그 스마트 시티의 P를 모으고 있는 것이 스마트폴입니다. 그리고 자원 회수 로봇, 뭐 이런 것은 아마도 그 재활용에 대한 문제가 될 겁니다. 재활용이란 것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필수. 이제는 우리가 어떤 학자가 얘기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창조는 없다. 네, 창조는 없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이 어떻게 재활용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물건이 생겨날 수는 있지만 이제 더 이상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은 다 만들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영화를 보면 거의 한 10년 전에 봤던 영화가 지금 다 구현되고 있어요. 그때는 미래 공상 영화였었는데 다 구현이 됩니다. 그만큼 인간의 이제는 상상력이 대부분의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될 것인가, 아니면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 폐허로 남을 것인가. 그 다음 음식물, 스마트 음식물, 이거 뭐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요. 스마트 음식물 처리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유엔의 헤비타나 뭐 유엔 기구들이 얘기하는 거는 처음에는 음식이 뭐라 그럴까, 음식이 버려지기 전에, 먹기 전에부터 쓰레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사실 앱을 활용해서 뭐라 그러죠? 푸드를 갖다 푸드뱅크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하는가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그 다음에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줄이면서 먹을 수 있나, 스마트하게 먹는 방법. 그 다음에는 이 먹고 난
그래도 음식이 남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만 잘 된다면 와 정말 도시로서는 문제점들은 다 해결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자세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아마 만들어 기획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스마트 솔루션을 잘 활용하셔서 내년에 위고에서 어워드를 할 때 꼭 한번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전 세계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스마트 솔루션 뿐만 아니라 스마트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야 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서비스 분야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제가 마무리할게요. 제일 중요한 것이 공유. 그러면 새로운 산업이 어떤 게 나타나냐? 공유 모빌리티, 자율주행, 도로, 차량, 주차, 통행, 통합 솔루션. 우리 시장님 말씀하셨던 거 그대로 나왔네요. 예. 그리고 헬스케어. 지금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아직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원격 진료라는 것,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요. AI 기반으로 스마트 문진이라든지 응급 출동이라든지 드론 긴급 구조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게 될 겁니다. 교육, 온라인 교육 너무 많이 했죠. 그죠? 그리고 디지털 교육, 그리고 또 시에서 해야 되는 새로운 직종 중에 하나가 어느 누구도 사실 이런 디지털 대전환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디지털 교육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겨나는 디지털 디바이드라 그래서 그 소외계층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외계층은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4차 산업시대에는 디지털로 소외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려야 되는 시민의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디지털 교육이란 것은 새로운 교육의 분야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학종들이 이제 융합학종으로 바뀌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앞으로 시대에 맞는 학문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디지털과 ICT 교육과 함께 접목되었을 때 이 경영학은 어떻게 해야 돼야 될 거며, 식품공학은 어떻게 바뀔 거며, 기계공학은 어떻게 바뀔 거며, 언어는 어떻게 바뀔 거며. 여러분 조금 지나면 언어 동시통역사가 필요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디지털 화상 회의를 개발한 대표랑 만났는데요. 그 대표가 하는 말이 디지털 화면을 통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말로 하는데 제 목소리로 자기는 중국어로 들린대요. 네, 좋은 세상이 됐죠. 이제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어지니까 언어 동시통역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죠? 이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런 거를 또 준비하다 보면 또 새로운 교육이 또 생겨나게 되겠죠. 동시통역사와 그러면 새로운 여러분들 요즘에 네이버에 보면 파파고라는 게 있잖아요. 구글 트랜슬레이션도 있고 막 치면 나오는데 거기서 문제가 막 발생하죠. 그런 걸 어떻게 교정하는, 그것만 교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메이킹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메타버스가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스타크래프트 아니야. 뭐죠? 그 게임이 있죠. 로블록스, 그죠? 우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로블록스인데 로블록스 하시는 분 안 계세요?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민들의 이 디지털 디바이드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른들이 모바일 형태의 서비스를 받다 보면 찾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화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웹사이트를 딱 보면
동사무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들어가서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면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게 메타버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CD 점점 찍고 컴퓨터를 OA를 해보신 분들도 계시죠. 저는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콘이 생겼죠. 그래서 아이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게 컴퓨터 용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클릭하는 순간 그대로 내가 가고 싶은 웹사이트로 가게 돼 있잖아요. 바로 그게 메타버스랑 똑같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변화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바일로 들어가서 다시 보고 그러지만 어느 순간부터 서비스가 메타버스로 우리 실생활과 똑같은 형태로 돼 있는데 클릭하고 들어가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놓칠까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 이런 문화, 일자리, 로봇, 도시행정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데요. 제가 스마트 시티의 그 사무총장으로서 요즘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의 디지털 아이디 관리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미국에서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그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 정부들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 손실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많은 재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효율성이 30% 정도가 다 손실이 났다고 해요. 적절하게 그 사람들에게 가야 하는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재난지원금을 받을 때 뭘로 받으셨죠? 인터넷으로 신청하죠. 인터넷으로 연결을 받고 모바일로 다 받았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대요. 미국 같은 경우도 너무 심각해서 디지털 아이디를 지난 2달 전에 만들었습니다. 이 iOS 기반으로 한 것과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해서 아이디를 만들어서 더 이상 시에서 행정 서비스를 했는데 그것이 다른 나쁜 사람들에게 가는 거죠. 예, 그런 것이 30% 이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기에 자기의 아이디가 정확하게 디지털 트윈으로 이 모바일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 깨끗한 아이디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시에서, 나라에서 그리고 어떤 어토리티라고 해서 예를 들면 크레딧 카드 회사라면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아니면 뭐라 그러죠? 예를 들면 디지털로 물건을 판매하게 되는 디지털 기업에서는 그 아이디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줄일 수가 있고 손해배상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죠. 스마트 시티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모든 행정 서비스를 잘 모든 시민에게 적절하게 가야 하는데 그 아이디가 정확하지 않다면 그것은 적절하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디 안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있다면 이 사람은 지금 음식이 필요한지 의료가 필요한지 도우미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잘 들어가는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가장 선제되어 있을 때 스마트 시티가 정말 스마트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냥 주입식으로 예를 들면 그냥 똑같이 준다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소스들, 그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한 거버넌스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디지털 아이디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발부하느냐, 그 디지털 아이디를 주는 그 개체들이 얼마나 그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느냐가 앞으로 정말 선진화된 국가나 도시나 개인이 될 수 있는 가장 선결 과제다.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스마트한 도시로의 발전 바로 내 시작부터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감해 주신다면 저도 힘을 내서 열심히 스마트 시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